1933년 3월 6일 아침, 미국인들은 나라의 모든 은행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은행이나 문제가 있는 은행이 아니라 모든 은행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된 지 36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1시, 그는 1911년 적국교역법을 발동하여 미국의 모든 은행 거래를 중단시키는 포고령 2039구에 서명했습니다. 입금도 출금도 송금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4일 동안 지속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미러키에서는 목사들이 그 일요일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넣을 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페소의 제일 침례 교회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브롱크스 교통법원에서는 28명의 피고인이 $2에서 $1의 벌금을 내는 대신 하루 동안 복역했습니다. 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도시의 호텔들은 개인 수표를 받았습니다. 극장들은 차용증을 받았고 상인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외상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36시간 동안 신뢰만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재건될 수 있을지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공황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1부에서는 폭락과 은행 파산을 다뤘습니다. 2부에서는 대공황의 심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즉 페니 경매 농부들, 부채 없이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 디플레이션 속에서 번창한 채권 보유자들, 그리고 금융자산이 붕괴될 때 가치를 유지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부분적인 회복을 살펴봅니다. 루스벨트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그렇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시민들의 금에 대해 행한 조치가 이 채널에서 이전에 다룬 모든 내용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900만 개의 저축 계좌를 파괴한 동일한 위기가 어떻게 미국 금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의 보호 교훈 중 하나를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교훈을 이해한 사람들은 불을 지켰고 공식적인 확언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은행 휴업이 효과를 거둔 것은 그것이 기술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루스벨트가 그의 전임자가 헌법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쉬운 언어로 진실을 말했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월 9일 의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약 8시간 만에 긴급은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회의장에는 법안 사본이 단 한 부뿐이었습니다. 헨리 스티걸 위원장이 이를 낭독했습니다. 하원은 38분간의 토론 끝에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그날 저녁에 통과시켰습니다. 루스벨트는 그날 밤 서명했습니다. 3월 12일 저녁 10시 루스벨트는 약 6천만 명의 청취자 미국 성인 인구의 약 절반에게 첫 번째 노변 담화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쉬운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시 문을 연 은행의 돈을 보관하는 것이 매트리스 밑에 두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3월 13일 12개 연방준비은행 소재 도시의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그날 14%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수 역사상 하루 최대 상승폭이었으며 이 기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12억 달러가 은행 시스템으로 다시 유입되었습니다. 2월 이후 인출된 모든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예금액이 인출액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루스벨트는 후보 시절 매주 평균 2,000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노변 담화 이후 그는 50천 통을 받았습니다. 은행 파산은 1933년 4,000건 이상에서 1934년 6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한 해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러한 은행 파산의 급감은 주로 긴급 은행법 자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그해 6월 글래스 스티걸 법에 포함시킨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덕분이었습니다. FDIC는 예금을 최대 2,500달러까지 보장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예금 보험이라는 이 단 하나의 구조적 변화는 미국 사회의 고질적 현상이었던 뱅크런을 종식시켰습니다. FDIC 이전에는 소문 하나로 은행이 텅 빌 수 있었습니다. FDIC 이후에는 소문이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돈이 보장된다는 것을 아는 예금자들은 은행으로 달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형태는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날 FDIC 보험은 예금자당, 금융기관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장합니다. 단일 은행에 그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위험이 아닙니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보험 한도를 초과한 예금자들이 정부가 개입하기 전까지 진정으로 불확실한 시기를 겪으면서 입증되었습니다. 1933년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엇이 보장되고 무엇이 보장되지 않는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이제 뉴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식 역사는 이를 자본주의를 구한 승리 또는 대공황을 연장시킨 사회주의적 과잉 조치로 묘사하며 이는 역사를 기술하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기록이 보여주는 바는 두 버전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루스벨트는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15개의 주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칼럼니스트 월터 리프먼은 당시 이렇게 썼습니다. 2월 말에 우리는 무질서하고 공포에 질린 폭도와 파벌의 집합체였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100일 동안 우리는 다시 조직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명백히 효과가 있었던 프로그램들로 민간자원보존단 CCC, 은 구호 대상 가정의 실업자 청년들을 등록시켜 매달 $30를 지급했는데 그중 20달러는 가족에게 직접 전달되었고 그들을 궁유림과 공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정점기에는 50만 명 이상의 남성을 고용했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300만 명의 미국인이 복무했습니다. 그들은 3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고 8천 개 이상의 공원을 조성했으며 오늘날에도 서부 경관을 정의하는 방화도로와 전망대를 건설했습니다. 2024년의 한 경제 연구에 따르면 CCC에서 복무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비슷한 남성들에 비해 생애 소득, 건강 결과, 수명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더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었으며 남성들에게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목적의식과 존엄성이었습니다. 공공사업진흥국 WPA는 운영 기간 동안 850만 명을 고용하여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도로, 교량, 공항 및 공공 건물을 건설했습니다. 국장 해리 호킨스는 이 프로그램이 낭비라고 부르는 비판자들에 맞서 노동자들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국영 라디오에서 이 동료 시민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떠돌이입니까? 불황자입니까? 그들을 보십시오. 훌륭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한 남녀들이 공영에 처한 것뿐입니다. 클래스 스티걸 법은 상업 은행과 투자 은행을 분리하고 FDIC를 창설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구조적 수리였습니다. 경제를 자극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행 패닉이 확산될 수 있었던 메커니즘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거나 심각한 해를 끼친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농업조정법 ANA야 은 도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동안 농부들에게 작물을 폐기하고 가축을 도살하도록 돈을 주었습니다.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 이론은 좁은 기술적 의미에서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대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작물 감축 보조금 수표는 지주들에게 돌아갔고 지주들은 수세대 동안 그 땅에서 노동해온 소작농과 임차농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우려 했던 사람들이 그 작동 방식 때문에 오히려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MARA의 설계자 중 한 명인 렉스퍼드 터그웰은 수년 후 이 프로그램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가부흥국 NRA는 500개 이상의 공정경쟁 규약을 만들었으며 미국 역사상 평시경제 규제 중 가장 정교한 시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1935년 브루클린의 유대인 도축장인 쉑터 포울트리와 관련된 이른바 병든 닭 사건에서 대법원에 의해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회가 입법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NRA의 상징인 블루 이글은 은퇴했습니다. 경제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복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1934년, 1935년, 1936년에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실업률은 1933년 거의 25%에서 1937년 1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학자 크리스티나 로머의 분석에 따르면 1933년부터 1937년까지 회복의 약 70을 마실 펠헬리파로는 특정 뉴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근본이제 포기와 균형 예산 교조주의에서 벗어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도움은 되었으나 화폐 정책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14%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뉴딜은 대공황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관리했을 뿐입니다. 완전한 회복에는 뉴딜이 시도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압도적인 규모의 전시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30일째인 1933년 4월 5일 루스벨트는 행정명령 뉴욕 기필치오일 2회 서명했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은 5월 1일까지 모든 금화, 금고의 금증서를 연방준비은행에 인도해야 했습니다. 보상금은 1900년 이후 공식 가격인 트로이 온스당 20.67달러였습니다. 거부시 처벌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10년의 징역 또는 둘 다였습니다. 이 채널은 이전 영상에서 행정명령 6개월 2호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집행의 실패, 사람들이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금을 보유하기 위해 사용한 4가지 방법, 그리고 개인 보유 화폐용 금의 75나 80%가 실제로는 인도되지 않았다는 기록된 사실을 말이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 즉 이 시리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정부가 수집한 금으로 무엇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금융위기 동안 시민과 정부 사이 관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입니다. 몰수명령 9개월 후인 1934년 1월 30일 루스벨트는 금보유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금 가격을 온스당 20년 67달러에서 35달러로 재평가했는데 이는 69%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동시에 달러 가치는 41% 하락했습니다. 이 작업으로 인한 정부의 이익은 2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몰수 명령을 준수하여 온스당 20년 07달러에 금을 넘긴 미국인들은 금을 넘겼을 때보다 가치가 41% 낮아진 달러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준수하지 않고 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보내거나 수집용 화폐로 재분류하거나 단순히 입을 다물었던 미국인들은 금보유법이 통과되는 순간 자신들의 보유 자산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 69% 상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잘 기록된 법적 도전은 맨해튼의 변호사 프레더릭 바버 캠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체이스 내셔널 은행에 27개의 금고에, 즉 1,000 온스 이상의 금을 예치해 두었습니다. 그가 1933년 9월에 자신의 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은행은 거절했습니다. 캠벨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8분간의 대배심 심리 끝에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연방검사본은 미래의 뉴욕 주지사이자 2번의 대선 후보였던 토머스 E. 듀이였습니다. 연방판사 존 울지는 기소장의 기술적 결함을 발견했지만 정부의 권한은 인정했습니다. 캠벨의 금은 몰수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1974년 12월 31일까지 41년 동안 금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금 몰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자산 소유 규칙을 바꾸는 것을 보여주는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명확한 단일 사례입니다. 위기 이전의 규칙은 위기 동안의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이해하고 위기가 닥치기 전에 국내 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부의 일부를 배치한 사람들은 그 부를 지켰습니다. 규칙이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했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현대적인 평행 사례는 금 몰수가 임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념 성향의 법학자들은 현재의 헌법 및 법적 체제에서 행정명령 뉴스법 1202호의 재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법적 장애물이 1933년과는 진정으로 다릅니다. 평행선은 구조적인 데 있습니다.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재정적, 정치적 압박을 받는 정부는 가용한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세금을 매길지,
무엇을 압류할지, 무엇을 재평가할지에 대한 규칙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장부에 존재하는 적국교역법, 긴급은행법, 행정명령 등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산은 항상 시스템에 가장 잘 보이는 자산들입니다. 은행 예금, 증권 계좌, 달러로 표시된 연금 펀드, 모든 종류의 종이 수단들입니다. 가장 위험이 적은 자산은 항상 시스템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없는 자산들입니다. 1937년의 불황은 회복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체 대공황 기간 중 가장 교훈적인 단일 에피소드이기에 한 단락을 할애할 가치가 있습니다. 1937년 봄 무렵 경제는 최악의 시기에서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지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와 그의 고문들은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회복을 지원해 온 재정 부양책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방 지출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세가 처음으로 징수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구매력을 직접 끌어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 지급 준비율을 2배로 높였습니다. 재무부는 금 유입을 불태화하기 시작하여 국제 금 매입과 국내 통화 팽창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1937년 5월부터 1938년 6월 사이 산업 생산은 33% 폭락했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1934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주식시장은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은 13개월 만에 14%에서 19%로 급등했습니다. 루스벨트는 1938년 4월에 방향을 틀어 의회에 새로운 대규모 지출 프로그램을 보냈고 연방준비제도의 완화를 압박했습니다. 회복은 즉시 재개되었지만 고용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까지 193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로머는 1937년의 불황을 취약한 회복기 동안의 성급한 지원 철회에 대한 경고라고 불렀습니다. 이 패턴은 이후 모든 주요 위기 후 기간에 반복되었습니다. 1970년대, 2008년의 회복기, 그리고 2020년 이후의 부양책 철회 논쟁에서 말입니다. 메커니즘은 항상 같습니다. 민간 부문이 스스로의 동력을 재건하기 전에 지원을 철회하면 민간 부문은 다시 위기의 바닥으로 무너집니다. 1937년의 교훈은 구체적이며 오늘날의 자산 배분에 대한 생각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회복의 일정은 당국이 주장하는 것보다 길고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는 것보다 깁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5년 후인 1954년이 되어서야 1929년의 정점을 회복했습니다. 맨해튼의 부동산은 6.2% 하락했으며 1930년대 내내 낮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960년대의 구전 역사가들과 인터뷰한 모든 대공황 생존자들은 똑같은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끝나기 전까지 이미 끝났다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불을 지킨 사람들은 회복이 언제 올지 정확히 예측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일정에 따른 회복에 의존하지 않는 포지션을 구축함으로써 불을 지켰습니다. 3가지 에피소드, 3단계, 하나의 패턴입니다. 역사책은 대공황을 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로 프레임을 짭니다. 실패한 연방준비제도, 붕괴한 은행들, 서툴게 대응하다가 나아진 정부 말입니다. 공식 버전은 시스템과 구조, 교리에 책임을 돌립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실패들은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새 에피소드 전체에 걸친 기록된 증거는 생존자들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아냅니다. 그들은 기관들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예측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증거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관들이 예금자, 주주, 시민들의 생존보다 자신들의 생존을 우선시할 것임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드가 브라운은 대출 포트폴리오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중개인들로부터 시장에 남아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의 예금자들은 은행 문을 닫는 그날 아침까지 돈이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군대가 그들의 진영에 불을 지르기 전까지 그들의 복무가 예우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 소유자들은 정부가 가격을 바꿀 필요가 생기기 전까지 달러의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화거는 합법적인 권한과 대중적 신뢰를 가졌으며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상반되는 내부 정보를 가진 기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대공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식 역사가 여전히 솔직하게 언급하기를 거부하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기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둘이 충분히 겹쳐 보이기 때문에 서로 혼동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그 혼란이 거칩니다. 이것은 절망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해 도구입니다.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 즉 제도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포지션을 구축하고 유동성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가꾸고 시스템이 쉽게 볼 수 없는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공황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온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대공황의 금융 역사와 제도적 신뢰의 본질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십시오. 다음 지식의 보물 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